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앵커 문다연입니다. 특근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존폐 여부로 지금 계속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빅4 거래소는 신고를 마친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른 거래소들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 다른 거래소들은 사실상 지금 생존의 위기에 몰려 있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긴급 편성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특근법 시행 임박, 거래소는 지금 한빛코 김성화 대표에게 묻다. 플루토스 DS 주 한빛코 김성화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빛코 거래소 대표를 맡고 있는 김성화입니다. 또한 한국블록체인협회의 거래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한국블록체인협회는 2018년도에 창립되었고, 창립된 이래로 거래소 회원사들과 함께 저희가 실명 계좌 발급 이슈를 주요 사안으로 이제 풀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협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성화 대표님은 일단 중견 가상자산 거래소 9곳의 신고 정상화를 위한 긴급 성명을 발표하셨는데요. 금융당국을 향해서 사업할 기회를 달라,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저도 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일단 이런 긴급 성명을 발표하시게 된 배경이랑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네. 저희가 일단 이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조금 2018년도로 좀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지금 저희가 긴급 성명을 한다라는 게 지금 이 시기에 급하니까 내는 성명은 아니거든요. 네. 2018년부터 꾸준하게 같은 목소리를 내왔고, 하지만 이제는 신고 기한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갈 마지막, 곳이 없는 네. 거죠. 마지막 네. 어떤 호소인 것인데, 그래서 이제 2018년도 같은 경우 처음으로 정부에서 가상자산을 관련된 어떤 코멘트와 이제 이런 대안을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18년도 1월 달에 이제 금융위 가이드라인도 내려오고, 이제 정부 가이드라인이 내려온 것이 기존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그 사업자들 같은 경우 실명 계좌가 곤란한 실명 확인이 곤란한 네. 계좌를 닫고 실명 확인이 가능한 계좌로 전환을 하라라는 가이드라인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당시에 영업을 하고 있던, 그때 당시에 가상 계좌를 사용하고 있던 4대 이제 거래소, 4군데의 거래소가 실명 계좌 발급에 성공을 했고요. 네. 그 외에 당시에 생겨나던 거래소 내지는 아직 원화를 시작하고 있지 않은 거래소는 그 이후로부터는 실명계좌 발급은 불가능해진 것이죠. 네. 그래서 사실 실명계좌 이슈가 오늘 주요 다루게 될 내용이 실명계좌일 텐데, 그 이슈가 지금 발생한 것이 아니고 2018년도부터 거슬러 올라간다라는 걸 얘기 드리고 싶고, 저희가 이제 협회에서도 실명계좌를 받지 못한 아주 많은 거래소들이 있어요. 발급을 받은 거래소도 있고요. 발급을 받은 거래소라고 해도 은행하고 관계에서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좀 풀고 정부와 은행과 소통하는 역할을 계속 해왔습니다. 이제 한 4년이 된 것 같아요. 네. 4년 동안 같은 목소리를 네. 내고 많은 분들을 이제 만나면서 설득하고, 가상자산 업계가 성장성이 있는 업계이지 이게 뭐 테러 자금이 융통된다든지 뭐 자금 그런 세탁이라든지. 자금 세탁에 아주 리스크가 크다든지 이런 쪽으로만 이제 생각하시는 걸 전환시켜드리기 위해서 저희도 많은 노력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네, 그 그럼- 노력의 네. 일환으로 이제 이번에 긴급 성명을 이제 하게 된 것인데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이제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특근법 시행이 2021년 3월에 시행이 되었고요. 그러면은 저희가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9월 24일까지 그 금융위 금감원에 이제 요건들을 맞춰서 신고를 해야 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래서 24일 기준으로 신고를 하지 않은 거래소들 같은 경우는 25일부터는 폐업 절차에 들어가야 하고요.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많은 거래소들이 저희가 같이 노력해왔던 많은 거래소들이 주요 요건들을 거의 다 맞췄어요. 네. 이제 그 주요 요건 중에서 가장 좀 이제 뭐 ISMS 인증이라든지, 이건 보안 인증인데요. ISMS 인증이라든지 이제 주요 요건들을 맞췄는데, 아직까지도 저희는 실명계좌 발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실제로 2018년도에 당시에 딱 굳혀졌던 4개의 거래소
외에는 네. 아직도 실명 계좌 서비스를 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렇습니다. 하기 때문에 저희의 어려움을 좀 호소하고자 이런 긴급 성명을 내게 됐습니다. 네, 일단 특근법에 따르면 사업자 신고를 하려면 두 가지 요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ISMS 인증은 받은 상태인데 실명 계좌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2018년도부터 쭉 같은 목소리를 내셨는데 지금 이 상황은 정말 배수진을 쳐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은행들이 그러면 중견거래소의 실명 계좌 발급에 좀 묵묵부답으로 일관을 하고 있는 건지 금융당국의 입장은 또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네. 네. 현재로서는 이제는 신고 절차에 들어가는 행정적 절차에 들어가는 시기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융당국에서는 이 행정적 절차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계세요. 네. 사실 그게 이제 그 실무자분들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나 그런 문제점이나 지금 현재 저희가 어려운 문제점에 집중하기보다는 행정적 절차에 보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실무자분들께서는 법안대로 행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 네. 그 말은 즉슨 24일까지 원화 서비스를 할 거래소나 사업자들은 실명 계좌가 없으면 사업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인 거죠. 그래서 하지만 저희가 이제 계속 주장하는 바는 사실 이런 이제 법이 바뀌지 않으면 뭐 신고 유예라든지 이런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그건 당연한 것이고요. 하지만 이제 행정적 유예라든지 행정적 절차의 유연성은 발휘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뭐 예컨대 저희가 이제 트래블 룰이라는 네. 그 FATF 권고안을 맞추기 위해서 좀 해야 하는 의무가 또 있습니다. 네. 근데 그 트래블 룰 같은 경우 신고 수리가 된 거래소들, 사업자들끼리 할 수 있는 것인데 저희가 이번 시행령에 트래블 룰이 담겼지만 요거를 24일 전에 그 사실 현실적으로 네. 이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아직 아무도 신고 수리가 네, 되지 맞아요. 않았는데 네. 이제 이런 모순이나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행정적인 유예가 네.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내년 3월 24일부터 그러니까 그때까지 네.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실 같은 잣대로 보자면 실명 계좌 발급도 이제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정적 약간의 유연성을 발휘해 달라라고 저희는 주장을 하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트래블룰 자체도 굉장히 최근에 나온 조건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워낙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보니까 좀 행정적인 절차를 유연하게 풀어주는 게 지금 상황에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ISMS 인증을 받았는데도 일단 실명 계좌 발급에는 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조금 더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네. 이제 금융당국은 행정 절차에 집중을 하고 있고 그러면 실명 계좌는 어디서 받아야 되냐? 은행에서 받아야 되는 네. 거죠. 그러면 은행과 거래소는 사실 사적 계약의 영역인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는 거래소는 계속 은행에 가서 설득하고 저희는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질 수 있는 어떠한 절차를 잘 마련했습니다. 네. 이런 것들 계속 설득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 실제로 뭐 실사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어지기도 해요. 네. 하지만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은행도 금융당국의 어떤 이제 규제와 컨트롤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인 거죠. 네. 그래서 금융당국에서는 은행하고 이건 은행의 권한이고 은행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 은행에서는 아직 좀 불확실한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계속 대응이 되다 보니까 네. 어려운 것이죠. 네, 투자자 입장에서도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지난 10일 날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과 코빗이 이제 가상자산 신고를 진행을 했는데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FIU의 심사위원회가 최종 수리 여부가 이제 결정이 나게 되죠. 그래서 이로써 업비트 빗썸에 이어서 국내 4대 거래소는 모두 다 신고 절차를 마치게 됐는데 가장 중요한 건 또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4대 거래소만 살아남을 것인가?
이게 거래소 줄폐업이 하게 되면은 투자 금액이 3조 원에 육박한다라는 그러한 좀 주장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상화폐 시장 사이트에 오른 김치코인이 159개인데 또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에 상장된 김치코인은 99개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나머지 김치코인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래서 투자자들의 피해에 관해서 사실은 투자자분들은 가장 좀 우려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중소형 가상 자산 거래소의 원화 마켓은 우리가 또 포기를 해야 되는지 투자자 입장에서도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안타까운 대답을 네.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현실적인 안을 또 얘기를 해 드려야 되지. 안 그렇게 되면 맞습니다. 오해를 할 수가 네. 있잖아요. 맞아요. 네. 일단 저희가 가상자산 업계의 첫 번째 어떤 법안인 특근법은 투자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네. 법안이 아닙니다. 어. 해당 법안은 사업자가 가상자산을 다루는 사업자가 자금 세탁 방지를 할 의무가 지어지는 그런 법안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법안의 내용들이 그쪽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이제 이제 이 부분을 하나 이제 염두에 두셨으면 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되면 4대 거래소만 원화 서비스를 하고 네. 다 이게 폐업이 되고 정리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우려가 우려가 너무나 있죠. 많습니다. 그런 거를 네. 이제 얘기해 주셨는데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정말 저희가 우려했던 것,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거 음모론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까지 대응했던 네. 이제 4대 거래소 특혜 논란이 현실화되는 거죠. 네, 그럼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2018년도 이후로 실명 계좌 서비스를 한 곳이 단 한 군데 없다고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네. 2018년도부터 지금 4년 동안 실명 계좌를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다 노력을 했죠.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 이 특혜 논란이 정말 현실화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행정 절차라든지 이런 규제상의 네. 어떤 규제 설계상의 어떤 불신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 게 가장 저는 큰 걱정이고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또 투자자분들이 그대로 피해를 받는 그런 현실이 좀 안타깝게 느껴지네요. 그렇죠. 네. 투자자분들도 네. 이제 법이 시행이 되고 이번에 이제 신고 기한 전까지 어떠한 이 법안에 대한 신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당연히 내가 쓰는 거래소들은 지켜주겠지. 네. 잘 맞추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신고가 당연히 무리 없이 되겠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거래소를 오랫동안 써왔던 그렇죠. 것들도 네.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뿐만 아니라 당연히 거래소의 유저들도 피해를 보는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본질적인 문제는 이건 것 같아요. 이 사업이 그냥 몇 군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의 규모는 아닙니다. 네. 이 가상자산 블록체인 업의 사업은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네. 해외에는 오히려 더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도 성장을 이제 밀어주고 있는 네. 이제 이런 업인데 국내에서 요런 거를 이제 4대 거래소 네. 내지는 아주 소수의 사업자가 이 업계를 견인을 하는 네. 그런 것 때문에 일단 다양성이 사라질 것이고요. 독과점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독과점 문제도 네. 당연히 발생이 될 것이고요. 사실 그런 문제는 고스란히 다 투자자, 네. 유저들에게 네. 전가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저희가 같이 공감을 해서 좀 우려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애초에 법 자체가 이 특근법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것이었고 사실 원래 법 이름도 초안은 좀 그렇게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또 만약에 ISMS 인증을 못 받은 42개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실상 폐지하겠다, 사업을 이제 철수하겠다 이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투자자분들께서 불안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거래소가 영업을 끝내더라도 투자자들을 보호해라 라면서 또 새로운 방침을 내렸습니다. 어떤 조치를 냈을까요? 일단 저희가 신고를 함에 있어서 내용이 하나가 추가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서류가 추가됐는데 그 내용이 만약에 신고 불수리가 네. 될 경우 폐업 절차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이제 기술하는 게 추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해당 그리고 현재 지금 원화를 서비스하고 있는 거래소들이 있어요. 네. 실명 계좌가 아닌 방식으로. 네. 그 거래소에도 신고 전에 이제 그 원화 서비스를 중단을 하고 고객들의 자산을
출금을 해주고 이런 절차에 대해서 미리 공시를 하라라는 지침이 금융당국에서 내려온 상태입니다. 공시를 하는 것도 이제 좀 적극적인 방식으로 공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사실 저는 좀 이 내용을 들었을 때 일단 당장에 사업자 신고를 하는 것만으로도 지금 시간이 부족한 상황인데 폐업을 한 이후에 대책까지 가이드라인까지 내라라는 게 좀 너무 많은 것을 짧은 시간에 요구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좀 마음도 들었거든요. 네, 네. 사실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고요. 네, 어느 정도는 저희도 이제 이해를 하는 게 이게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시행이 처음이고 네. 이런 행정적 절차도 사실 처음 해보는 것들이거든요. 이게 사업자도 마찬가지고 금융당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모두가 다 처음일 때는 당연히 이제 좀 미숙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해는 하나, 중요한 건 만약 변경 내용이라든지 이런 업데이트가 투명하게 오픈돼서 모든 사업자에게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소수의 사업자들하고 한테만 이런 업데이트가 미리 나간다든지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저는 최근에 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김영묵 금융소비자연맹 금융소비자연구소 전무위원이 했던 이야기인데, 누구도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일방적인 정부의 가이드라인 때문에 내가 투자하고 있는 이 가상자산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굉장히 좀 동감을 했습니다. 정부가 좀 구체적으로 상장 폐지 기준을 만들어서 책임질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김치코인이 사라지면은 또 어떻게 혁신적인 서비스가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반문까지 해줬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막막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표님이 보실 때는 이 특근법이 좀 어떻게 개선되는 게 좋은 방향인지 그런 의견들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특근법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사업자들에게 좀 영향을 미치는 그런 법안이에요. 그 사업자가 의무를 지고 그런 사업자가 인가를 받고, 그리고 투자자는 이게 믿을 수 있는 사업자에게 돈을 맡기고 이런 구조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지금 당시에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코인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문제가 더 시급한 그렇죠. 당장 거잖아요. 와닿는 문제인 그게 참 거잖아요. 우려가 큽니다. 네,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특근법으로 어떤 개선을 한다라기보다는 다양한 이제 업권법들이 나와줘서 이제 투자자 보호 쪽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걸 잘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사실 이 부분은 또 사업성으로 풀어야 될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오히려 더 규제 쪽보다는 사업적으로 풀어야 되는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한 예로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국내 코인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네. 여기에 투자를 했고 한 국내에 있는 거래소 한 곳에서만 이 네. 코인이 상장이 돼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사실 이 코인의 사업성이 뛰어나고 계속 성장을 할 경우 해외 거래소라든지 다른 거래소에 상장할 수 있는 기회가 더 그렇습니다. 넓혀지는 맞아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이런 코인 회사들이 뭐가 필요하느냐? 그럼 당연히 상장할 수 있는 어떤 거래소가, 플랫폼이 네. 필요해요. 네. 많은 서비스들이 거래가 되지 않는다면 네. 서비스가 그 자체가 돌아가지 않는 이런 네. 아키텍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저희가 예컨대 어떤 앱 서비스를 스타트업이 내기 위해서 다 모두가 코스피에 상장을 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현실적인 그러면은- 문제들이 네.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가격이 필요한 코인이고 서비스가 가격에 기반해서 돌아간다면 당연히 그 밑에 티어들에 상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단순히 자금을 유치하고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방법뿐만 아니라 실제 서비스에, 블록체인 서비스 같은 경우는 실제 서비스에 이런 매매가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거래소가 많아지지 않고 다양성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런 블록체인 서비스들도, 국내 서비스들도 성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혁신적인 서비스가 나오려면 그런 코인 회사들이 상장을 할 수 있고 거래가 될 수 있는 플랫폼,
거래소가 되겠죠.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인 부분에서 지금 그렇게 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어쩔 수 없이 투자자분들은 그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했더라도 정리 매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코인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대표님의 한빛코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2017년 설립 이래로 원화마켓 없이 코인 간 거래 마켓만 운영하고 계신데요. 투자자분들로부터 신뢰를 얻는 거래소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대표님은 어떻게 좀 대응 준비를 하고 계실까요? 네, 저희는 창립 이래부터 크게 두 가지 신념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블록체인 업계, 가상자산 업계가 언젠가는 제도권에 진입을 할 것이다 라는 가정을 세웠고요. 그 가정의 배경에는 미국의 코인베이스라는 거래소가 네.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코인베이스 거래소를 벤치마크를 해오면서 그 거래소 운영을 해왔고, 그런데 이제 실명 계좌 발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제 원화 서비스를 계속 하지 못했죠. 하지만 저희가 제도권에 들어가는 것이 저희의 최종 목표였기 때문에 초반부터 그 정부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지켜온 거래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도 저희는 4년 동안 원화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어떻게 보면 어디 가서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네. 입장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그 배경에는 저희는 이런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와 행정적 절차에 대한 공정성을 신뢰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버텨올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누구보다도 이런 금융당국의 정부의 이런 행정적 절차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여달라라고 촉구할 수 있는 입장이기도 하고요. 네. 마지막 질문을 네.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이 가상자산 거래소 존폐 이슈 때문에 시장이 좀 굉장히 뒤숭숭합니다. 사실상 이제 코인 시장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앞서 말씀해주신 코인베이스 역시도 미국 정부에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금 현상인데 미국 재무부 또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논의를 하고 있고 이게 지금 새로운 이슈는 아니지만은 재무부가 다시 한번 이런 가상자산 시장을 조일 준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투자자분들과 또 코인 시장에서 굉장히 좀 압박감으로 느껴지는데 특근법 영업신고를 위해서 막대한 투자를 지금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은행으로부터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을 받지 못해서 폐업 위기에 있는 거래소들이 많다는 게 지금 현 시점의 문제점인 것 같은데 정말 마지막으로 투자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보고 계시는 투자자분들이 코인 거래뿐만 아니라 주식 거래 네. 등 이제 자본시장에서의 어떤 기회를 찾고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크게 두 가지를 얘기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저희가 다루는 상품이 어떠한 상품이기도 하지만 변동성이기도 합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변동성을 어떤 거친 호랑이에 비유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미국 재무부가 됐던 금융당국이 됐던 이 거친 호랑이를 다루는 역할들이 다 있어요. 이제 그 금융당국이나 이제 규제 측면에서는 이게 같이 이게 너무 날뛰지 않도록 네. 조련하고 케이지에 가다 놓고 이런 역할을 하는 역할인 것이고 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 호랑이를 보러 온 사람들 혹은 한번 만지고 싶은 사람들한테 네. 더 많은 기회를 제공을 네. 하고 그리고 어떤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 자격이라는 거는 저희 이제 금융업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선의의 중개자의 역할을 해야 하고요. 이거는 법에서 누가 규제하지 않아도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되는 금융사업자라면 갖고 있어야 되는 어떤 한 인테그리티 같은 영역인 거죠. 그래서 그런 역할들이 다 맞물려 돌아갔을 때 투자자들은 시장에 좀 더 신뢰를 하면서 참여를 하고 그러면 또 투자의 기회, 사업의 이 업계가 성장하는 기회를 더 제공받을 수 있고 그래야지 또 업계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모두의 역할이 다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투자자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사업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방금 제가 얘기 드렸던 것들을 인지하시고 사업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네. 정말 누가 선의의 중개자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런 알겠습니다. 네, 네.
신뢰가 가는 곳을 선택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바쁘시는 와중에도 자리해주신 김성아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정말 마지막 그 말이 참 와닿는 것 같습니다. 거친 호랑이의 비유를 해주셨네요.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투하세요.